의미는 설명이 마무리됐고, 차이 상시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보유 중 지출이,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계 있는 지출인지 관계 없는 단순 비용인지 요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유 중에 발생되는 지출이, 그러니까 보유 중에 발생되는 지출이 우리가 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계 있는 지출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자본적 지출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자본적 지출이 발생되면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기 때문에 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지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양도 차익 발생에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당해 부동산 양도시의 양도 차익 계산 시 필요 경비로 공제받습니다. 자, 그런데 보유 중 지출이 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계없는 단순 비용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이야기하고, 수익적 지출은 양도 차익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보유 중 지출 필요 경비 여부를 무작정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계 있는 지출인지 관계 없는 비용인지 요 이야기를 가지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자, 제일 먼저, 자,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요게 뭔지는 공법 시간에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해봅시다. 우리가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은 우리가 보유 중 지출로서 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계 있는 자본적 지출 아닙니까? 재건축 부담금이 뭡니까? 우리가 재건축 부담금을 단순 설명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재건축 부담금을 단순 설명하면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월등히 높으면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수도 있지요. 자, 그런데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률하고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비슷하다. 그러면 재건축 부담금은 절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 봐봐요.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은 보유 중 지출로서 아파트 가치 증가, 토지 가치 증가와 관계 있는 자본적 지출이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팔 때, 토지 팔 때 필요 경비로 공제해 준다고요. 자, 그 다음에 방 확장 비용, 거실 확장 비용, 보일러 교체 비용, 샤시 교체 비용. 자,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방 확장하고, 거실 확장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 교체하고, 샤시 교체하면 방 확장 옆 아파트보다, 보일러 교체 안 한 옆집보다 팔 때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1, 2천만 원 더 받지요. 그래서 방 확장 비용, 거실 확장 비용, 보일러 교체 비용, 샤시 교체 비용은 아파트 가치 증가와 관계 있는 자본적 지출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팔 때 경비로 공제해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도배 비용, 장판 교체 비용. 자, 집 보러 온 사람한테 도배하고 장판 새로 했다고 옆집보다 500 더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집 보러 오신 분이 뭐라 합니까? 조금 더 둘러보고 오케이 하지요. 아니면 뭐라 합니까? 나 실크 백제 안 좋아한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도배 새로 했다는 이유로 당신한테 500 더 줄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배 장판 비용은 집이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빨리 파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아파트 가치 증가와 관계없는 단순 비용입니다. 그래서 경비 인정 안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보유 중 담보대출이자, 그 다음에 담보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 자, 그럼 따져봅시다. 보유 중 담보대출이자 대출을 위한 담보 설정 비용은, 자, 아파트 가치 증가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렇게 봅시다. 옆집은 대출이 있고 우리 집은 대출이 없다 합시다. 그러면 옆집 집값 오르면 대출 없는 우리 집은 안 오릅니까? 같이 오르지.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보유 중 지출로 아파트 가치 증가와 관계없는 단순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팔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애우는 게 아니고, 아파트 토지 가치 증가와 관계 있는지 없는지 요 느낌으로 구분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중간에, 자, 거기 자본적 지출 중간에 수용된 경우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 비용. 자, 요거 설명해 봅시다. 자, 내 땅이 토지주택공사에게 수용될 예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주택공사에서 이 지역을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해서 토지주택공사에서 물어보니까 보상금 얼마 줄 거냐고 물어보니까 10억 준답니다. 개발 계획 발표되면서 현재 시세가 35억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땅 주인이면 어쩌랍니까? 뭐 정부가 하는 공공사업이니까 그냥 10억 받고 때려치우랍니까? 덜 하십니까? 현재 시세가 35억인데.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보상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결과 보상금을 15억을 더 받아냈고, 변호사에게 성소 비용 포함해가지고 1억을 비용으로 지급했을 때, 자, 그러면 이 소송 비용 1억은, 자, 토지 가치 증가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 소송 안 했으면 10억밖에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소송해가지고 25억을 받아냈으니까 이 소송 비용 1억은 토지 가치 증가와 관계 있는 자본적 지출이잖아요. 그래서 수용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경비로 공제해줘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보상금 증액 한도 내에서 경비 인정합니다. 변호사한테 소송 비용 1억 주기로 하고 소송했는데 개후 보상금 8천만 원 더 받았을 때, 변호사 좋은 일만 시켰다, 그죠? 이때는 소송 비용 1억 다 경비 인정 안 해준다고요. 보상금 증액 한도 내에서만 경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얼마? 소송 비용 1억 중 8천만 원만 경비 공제하고 나머지 2천은 경비 공제 안 해줘요. 자, 여기까지가 보유 중 지출입니다. 자, 뭐 금방도 이야기 드렸듯이 무조건 애우시면 안 돼요. 딱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금방 설명한 것들이 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계 있는지 없는지 요 느낌으로 구분하시면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도 비용. 우리가 양도 단계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자, 결론, 직접 양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것이지 간접 양도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직접 양도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항목과 간접 양도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요약집은 155페이지 보시고 우리가 프린트는 4페이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그게 뭐예요? 세무사 비용.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이 세무사 비용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면 세무사가 공짜로 해줍니까?
돈 달라 그래요. 세무사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계산해가지고 대신 신고서 작성해주면서 돈 달라 그럽니다. 그게 세법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신고서 작성 비용이고 실무적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세무사 비용.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비용. 또 이건 또 뭡니까? 이건 뭐예요? 중개수수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식적 중개수수료는 아니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행정사 대서비용. 행정사 대서비용.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부동산 직거래하고 그러니까 행정사 사무실 가가지고 매매계약서 작성만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사들이 돈 10만 원 받고 매매계약서를 대신 작성해 줍니다. 그러니까 행정사 알지요? 이 행정사가 최근에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중개사라든지 법무사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대부분 행정사 사무실 가지고 대서사무사 가지고 우리가 계약서 쓰고 그거 가지고 뭡니까? 행정서류 작성을 의뢰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거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비용은 뭔지 알기고 인지대. 이게 뭡니까? 인지대. 이 인지대는 말 그대로 인지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지세. 우리가 매매 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되잖아요. 그 인지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개비. 이 소개비가 중개 수수료를 포함하는 소개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직접 양도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경비로 공제받아요. 자, 그런데 집 팔고 이사 가는데 드는 비용은 주택 양도와 관련된 직접 비용이 아니고 간접 양도 비용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 계산 시 필요 경비로 공제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계약 해지에 따른 이약금. 이게 뭔지를 작년에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작년에 제가 울산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살고 있는 대구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작년에 대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7월 달 정도에 우리가 구축 아파트들은 인기가 전혀 없고 신축 위주로 몇 억씩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구축 아파트를 팔려고 7월 달에 매물로 내놨는데 우리가 7, 8, 9, 10, 4개월 동안 겨우 2사람 보고 갔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겨우 2사람 보고 갔는데 11월 달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11월 달에 A 중개사무실에서 전화 왔습니다. 내놓으신 금액에서 500만 빼주면 계약할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앞뒤 생각도 없이 그러면 할게요 해가지고 가계약금 500 받았습니다. 받고 이분이 이제 서울 분인데 그 2주 후에 와가지고 계약을 하자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비중개 사무실에서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내놓은 금액에 3천 더 줄 사람이 있는데 하실 거냐고. 당연히 알았다 했지. 그래서 이제 A 중개사한테 전화했습니다. 가계약금 500에다가 이약금 300에다가 당신 중개수수료 100만 원 해가지고 900 줄 테니까 계약 해지 통보하라고 하고 비중개사한테 다시 추라이 걸었습니다. 5천 더도 오케이. 그래서 5천 더 받고 팔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고 내 팔고 나서 5천 더 올랐어요.
아니, 대신에 이거에 대해서 마음의 이안감을 갖습니다. 그래도 여 팔았으면 1억 더 올랐을 거 아닙니까? 다행히 여 팔았으니까 여거보다는 5천 더 받았으니까 내 팔고 5천 더 올랐지만 여기에 마음의 이안을 삼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내가 A 중개사를 통해서 지급한 이약금 300만 원을 경비 인정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안 해줘요. 우리가 B 중개사를 통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발생된 직접 양도 비용이 아니고 간접 비용이잖아요. 이 이약금 300만 원 이 거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그래서 이거는 이때 계약 해지에 따른 이약금은 간접 양도 비용이기 때문에 이 A 중개사의 매수인에게 지급한 이 이약금 300만 원은 B 중개사를 통하여 양도하기 위한 직접 양도 비용이 아니고 간접 양도 비용이에요. 그래서 경비 인정 안 해줍니다.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왜? 1주택 비과세 대상이었거든. 제가 그런 건 잘합니다. 조금만 더 버텼어야 되는데 그건 안타깝지만.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또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그거는 그렇고, 자, 그래서 하여튼 여기 이제 이걸 잡으셔야 돼요. 직접 양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것이지 간접 양도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라는 거,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결론을 이야기하면 직접 양도 비용은 대충 읽어보시면 되는데 간접 양도 비용은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아까 얘기 드렸듯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직접 양도 비용인지 간접 양도 비용인지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간접 양도 비용은 일부러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이야기. 자, 취득 관련 비용. 그러니까 취득 관련 비용.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을 우리가 양도 차익 계산 시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으려면은 증빙 서류를 보관하고 있든지 증빙 서류가 없으면 금융 서류에 의하여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만 경비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지출한 정황 증거가 있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봐봐요.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약서에 중개대상물 설명서에 중개수수료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돼 있고 거기에 내 인감도장이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황 증거로 봤을 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거 맞지요? 네. 자, 그런데 이 중개수수료를 양도차익 계산 시 경비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증빙 서류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든지 아니면 금융 서류에 의하여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셔야 돼요. 이 정황 증거만 가지고는 경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하셔야 됩니까? 경비 인정을 받으려면은 중개사한테 증빙 서류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든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든지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세금 계산서 끊어달라고 하니까 중개수수 현금 영수증 발급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중개업자가 나 일반 가세업자라 가지고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가세자라 가지고 중개수수료에 부가세 10% 보태서 입금해주면 끊어준답니다. 10% 더 주려고 하니까 걔네 막 아깝다, 그죠? 그럼 왜 해야 됩니까? 자, 중개수수료가 300인데 세금 계산서 끊어달라고 하니까 중개업자가 나 부가가치세 일반 가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붙는답니다. 그래서 330만 원 입금해주면 세금 계산서 끊어준답니다. 30만 원 더 주려고 하니 막 아까워 죽겠지요. 집 산다고 돈도 대출 받았는데. 자, 그럼 이거 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됐고 내가 계좌 이체해 줄게. 계좌 이체하시고 입금 확인서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 중개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중개수수료 얼마를 받았다고 확인합니다. 그 입금 확인서 중개사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가 없어도 현금 영수증이 없어도 경비 인증해 줘요. 요게 3년 전부터 바뀐 겁니다. 3년 전에는 무조건 정빙 서류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세청에서 보완을 했습니다. 정빙 서류가 없어도 금융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면 경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이게 3년 전부터 완화된 거예요. 그래서 일선의 세무 공무원들도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실제 경험해 봤고요. 제가 2019년도에 그 아파트를 하나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그 집 사가지고 집이 워낙 험해가지고 그 샤시 이런 거 다 새로 바꿨거든요. 28년 된 아파트라 가지고. 그래서 샤시를 제가 1,700 주고 샤시를 싹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익이 좀 남아가지고 양도세를 신고하러 갔더니만은 거창 세무서 모 공무원이 나보고 하는 말, 쌤, 선생님, 샤시 비용은 경비 인증이 안 된답니다. 내가 세법 강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알아보시라고. 알아보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3일 후에 전화 오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경비 공제 된답니다. 되는데요. 하면 토를 달더라고요. 토를 달면서 뭐라 하냐면은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또 알아보라고. 또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18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전화 오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된다고. 그래서 그 제가 통장 내역, 그거 돈 보낸 그 통장 사본 있잖아요. 그거 복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샤시 업자한테 가가지고 입금 확인서 받아가지고 넣어가지고 경비공제 받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면은, 이렇게 법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완화되고 이렇게 되면 이걸 그 어떤 담당 기관에서 일선 세무서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안 시켜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선 공무는 그걸 이제 자기 바뀐 걸 모르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은 자, 다시 이제 본론을 와가지고 정빙 서류를 보관하거나 아니면 금융 서류에 의하여 입증하셔야 됩니다. 둘 중 하나를 해야 경비 인증이 돼요. 근데 보관도 안 하고 있고 입증도 안 된다. 그러면 경비 인증 안 해줍니다. 내가 샤시 바꾸는데 2,300 들었다. 근데 정빙 서류도 없고 그때 샤시 업자가 현금 단락해가지고 심사인당으로 갖다 줬을 때 그러면 금융 서류에 의해서 입증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경비 인증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영수증 없어도 현금 납부해도 금융서류에 의해서 입증 못 해도 야는 경비 인증을 해줍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유는 딱 이 차이예요. 세무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세무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비용이에요.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만 딱 집어넣으면 집 살 때, 땅 살 때 세금 얼마 냈는지 다 뜹니다. 그래서 세무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비용이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어도 입증 안 해도 경비로 인정해 줘요.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개수수료 얼마 줬는지, 샤시 교체 비용 얼마 들었는지, 방 확장 비용 얼마 들었는지는 세무공무원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아무리 집어넣어도 중개수수료는 국세청 컴퓨터에 안 뜹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경비 인증이 돼요. 자, 여기까지가 필요경비에서 보실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한 것들을 가급적이면 다 잡으셔야 돼요. 다 잡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덮어놓고 애우시면 이건 너무 피곤해집니다. 덮어놓고 애우시면 안 되고 이렇게 네 가지 각도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야들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포함되지만 야들은 취득 관련 비용이 아니거나 취득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에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 중 지출은 어떻게 된다? 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계 있는 지출이냐 관계없는 비용이냐에 따라 다르다. 요 느낌. 그 다음에 양도 비용은 직접 양도 비용을 경비로 공제하는 것이지 간접 양도 비용은 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요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우리가 세무 공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이냐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이냐에 따라 다르다. 요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은 쉬워요, 그죠? 말은 쉬운데 요런 느낌이 생기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들으시면 요 느낌이 생겨요. 그러면 쉽게 구분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필요경비 설명은 마무리 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301페이지입니다. 교재 301페이지. 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 차익이 산정되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공제하여 양도 소득 금액을 산정하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관련 이야기로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교재 301페이지 박스 안에 공제 취지는 몰라도 됩니다. 우리 중개사 세법 시험 범위는 세법 개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는 공제 취지, 공제 이유, 공제 목적 이런 것들은 물어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읽어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건 이거예요. 장기 보유 공제 대상이 어떻게 되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고 공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실무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 302페이지. 자, 교재 302페이지에 보시면 공제 대상이 있고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재 302페이지는 소득세법 95조 2항을 그대로 복사를 해 놓은 거지 정리되거나 설명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대로 기억을 하시게 되면 문제 풀 때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교재를 보지 마시고 프린트를 보십시오. 자, 요약집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요약집 156페이지 가시고 한 달 전에 받은 프린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달 전에 받으신 프린터 4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요약집은 156페이지, 한 달 전에 받은 프린터는 4페이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잡으셔야 되는데, 자, 제일 먼저 공제 대상입니다.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은 등기된 부동산과 입주권을 3년 이상 보유 양도 시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걸 옆집에 있는 양도소득 기본공제하고 비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옆집에 있는, 그러니까 요약집은 157페이지. 우리가 프린트는 바로 옆에 보시면 있어요. 자, 옆집에 있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비교했을 때, 자, 어디가 달라요? 잠시 고민해 보시고.
자, 어디가 다르냐면은 첫 번째,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모든 과세 대상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 대상 중 부동산과 입주권만 공제 대상입니다. 요게 비교되셔야 돼요. 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다르지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관계 없습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기 때문에 미등기가 아니면 오늘 사가지고 오늘 팔아도 기본공제 받아요. 근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이름 그대로 장기간 보유하셔야 됩니다. 몇 년? 3년 이상. 요게 비교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비교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비교되셔야 되냐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등기된 부동산 양도시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미등기 양도시는 3년 이상을 보유 양도했달지라도 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거. 요게 구분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하셔야 될 거, 모든 입주권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입주권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조합원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입주권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요게 구분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되셔야 될 거, 다주택 소유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답하시면 10월 31일 날 기분이 많이 상해질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다주택 소유자라는 이유만 가지고 장기 보유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하도 매스컴에서 그러니까 다주택 소유자만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하도 다주택 소유자를 강조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집이 많으면 무조건 장기 보유공제를 못 받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갑니다. 다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안의 주택을 팔았을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다주택 소유자이더라도 일반 지역 소재주택을 양도하면, 다주택 소유자이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 보유공제 받을 수 있다. 이게 구분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 비삼용 토지. 자, 이 비삼용 토지를 오늘 집에 가면서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어떤 블로그는 장기 보유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어떤 블로그는 장기 보유공제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자,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자, 비삼용 토지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좋게 이야기하면 돈 될까 싶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그게 비삼용 토지입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투기 목적인 토지. 근데 시험 문제에서 비삼용 토지 판정 기준을 가지고 출제할 가능성은 99% 없습니다. 그래서 뭐 비삼용 토지의 구체적 판정 기준은 몰라도 되고 그냥 느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돈 될까 싶어서 가지고 있는 땅, 근데 나는 그게 없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비삼용 토지는 투기 목적이기 때문에 2016년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장기 보유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2016년 초에
그 서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압니까? 서울에요, 그 주택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2015년도에 서울에 미분양 아파트가 몇만 세대가 있었고, 옛날 이야기 같이, 아주 먼 이야기 같지요.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뭡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뭐렇게 했습니까? 제발 빚내가지고 집 좀 사라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정부 말 믿고 집 사신 분들은 7억 주고 산 게 지금 17억입니다. 서울에. 국가 말 잘 들어서. 그때 15년도에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제발 집 좀 사라고, 금리 싸니까 그렇게 막 대놓고 이야기하던 때였어요. 근데 서울에 미분양이 몇만 세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은 미분양 일이 많은데 사가지고 우회하려고 자꾸 사락하노 막 욕하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그때 과감하게 구입하신 분들, 7억 주고 사신 분들 지금 17억, 뭐 13억, 20억 이래 안 됐습니까? 밖에서 뭐 이래 올 줄 알았으면 영끌했겠지요. 예. 뭐 이래 올 줄 알았습니까? 누가? 불과 우리가 울산만 해도 뭡니까? 작년 10월 달까지만 해도 주택 경기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작년 연말 되면서 확 폭등해 보는 거잖아요. 뭐 이래 될 줄 알았겠습니까? 하여튼 이제 그거는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게 투기 목적의 토지이기 때문에 2015년까지는 장기 보유공제 대상에서 배제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토지 거래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장기 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 비삼용 토지는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장기 보유공제 가능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7억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 양도하면 장기 보유공제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 관련 이야기로 알고 계셔야 될 이야기예요. 제가 금방 비교 설명한 이야기들이 비교 구분되면 실수 없이 답을 찾는 거고, 제가 금방 비교 설명한 이야기들이 비교가 안 되면 낚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흔들어 봅니다. 등기된 부동산과 부동산의 관한 권리를 3년 이상 보유 양도하면 장기 보유공제 가능하다. 틀렸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입주권만 공제 대상이지. 아니면 이렇게 물어봐요. 부동산과 입주권을 3년 이상 보유 양도하면 장기 보유공제 가능하다. 갈로 열고 미등기 양도 포함 갈로 닫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부동산과 입주권 갈로 열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 포함 갈로 닫고 장기 보유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장난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금방 비교 설명한 것들이 정확하게 비교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 금액입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양도 차익에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장기 보유 공제로 받을 수가 있는데, 공제율이 구분되셔야 됩니다. 자, 공제율이 구분되셔야 되는데, 자, 1세대 1주택 양도냐, 우리가 이제 일반 부동산, 일반 입주권, 다주택 소유자이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 양도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부터 이제 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가끔 이제 이것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니까 장기 보유 공제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공부하시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세대 1주택은 장기 보유 공제 필요 없는데 와 있노? 자, 와 있습니까? 힌트. 고가주택. 고가주택. 자, 여기 이제 봐요. 우리가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을 보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양도하더라도 양도가액 중 9억 초과 금액은 과세하지요. 이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몇 프로 공제받을 수 있노?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1세대 1주택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가주택 1주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몇 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몇 프로 공제받냐면은 당해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냐, 당해주택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냐에 따라 공제율이 안전히 다릅니다. 요게 2020년 개정사항이에요. 자, 1세대 1주택 양도시 당해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보유 연수에다가 4% 적용하고 거주 연수에다가 4% 적용하고 합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가 최고 40% 한도고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가 최고 40% 한도입니다. 그래서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 양도시 장기 보유 공제 가능한 최고 한도는 80%가 한도입니다. 자, 그런데 1세대 1주택 양도시 당해주택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1주택 양도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부동산 양도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보유연수에 4% 곱하시면 안 되고 보유연수에다가 2% 적용하시고 최고 30%가 한도입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지금부터 자, 조건이 이렇습니다.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등기된 상태에서 8년을 보유하고 1년 거주한 상태에서 14억에 팔았습니다. 여기 이제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31의 기출문제. 31의 기출문제. 14억이면 고가주택 아닙니까? 자, 31회 때 물어본 거, 고가주택도 장기 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요게 31회 때 지문입니다. 자, 금방 설명드렸잖아요. 이때 1주택이 고가주택 1주택이면 한다 그랬잖아요. 고가주택도 장기 보유공제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공부를 별로 열심히 안 하신 분들, 세법 공부를 너무 띄엄띄엄 하신 분들은 어디서 봤던 이야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고가주택이 어디서 제외되는 걸 봤거든. 고가주택이 어디서 제외된다, 그죠? 어디에서? 비과세 대상에서. 우리가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야하고 헷갈려가지고 고가주택은 장기 보유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런가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자,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미등기 양도이거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이거나 다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안의 주택을 팔았을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지 고가주택이 장기 보유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가주택도 등기된 상태에서 3년 이상을 보유했다면 장기 보유 공제 받을 수 있다. 요게 31의 질문이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자, 이 조건대로 다 보십시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자, 몇 프로 공제 받습니까? 요 조건대로. 자, 장기 보유 특별, 자, 요 조건대로라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16%. 16% 공제 받습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시험에 나오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셔야 될 거, 거주기간입니다. 제일 먼저 거주기간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면 거주기간 2년 이상이 아니고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1주택 양도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부동산 양도시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유 연수 8년에다가 2% 적용하셔야 됩니다. 8이 16. 자, 근데 이제 조건을 바꿉니다. 조건이 바뀝니다. 자, 15년을 보유했고, 자, 2년 거주했으면, 자, 몇 프로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하고 마음이 급하신 분하고 답이 달라요. 자, 68% 마음이 급하셨습니다. 거주기간 2년 이상이니까 보유연수에다가 4% 적용하시고 거주연수에다가 4% 적용해가지고 합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68% 갑니다. 뭔가 하나 놓쳤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는 최고 40%가 한도예요. 그래서 이게 60%가 아니고 40%입니다. 그래서 48%. 여기까지가 장기 보유 공제에서 아셔야 될 기본입니다. 여기까지는 무조건 시험장 데리고 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무조건 시험장에 데리고 가셔야 되는 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는 것.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정답으로 물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오면 출제 가능성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 테니까 설명 이해되시면 출제된 적은 없지만 참고로 시험장 데리고 가봐야 됩니다. 자, 거기 요약집 156페이지 거기 참고 2. 그러니까 요약집 156페이지 참고 2 요거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입주권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입니다. 입주권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인데 입주권도 3년 이상 보유해야 장기 보유 공제 가능해요. 그래서 입주권
보유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공법상 기준을 물어봅시다. 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공부하신 분들, 자, 물어볼게요. 언제부터 입주권입니까? 관리 처분 인가일로부터 입주권이지요. 제가 물어본 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공법에서는, 도정법에서는 관리 처분 인가 나면 이때부터 입주권으로 봐요. 근데 세법은 주택 철거해야 입주권입니다. 우리가 취득세, 재산세에서는 실제 주택 철거가 들어가야 그때부터 입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도 주택이 철거되고 있지 않다면 이게 주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나도 실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재산세 내야 됩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 공법하고 세법하고 약간 어떤 시간 갭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론을 와가지고 관리처분 인가 나야 이때부터 입주권이에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가 우리가 법률상 입주권 보유 기간입니다. 일반 법률에서 관리처분 인가 나야 이때부터 입주권이잖아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가 법률상 입주권 보유 기간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세법에서는 이걸 보유 기간으로 인정 안 합니다. 입주권 보유 기간을 보유 기간으로 인정 안 한다고요. 안 하고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를 세법상 보유기간으로 봐요. 그러니까 법률상 보유기간과 세법상 보유기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현실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설명하면 입주권 보유기간을 보는 게 아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입주권 보유기간으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세법에서는 입주권 보유기간으로 간주합니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를 입주권 보유기간으로 봅니다. 자, 이게 이유가 있겠지요. 자, 왜 세법에서는 입주권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입주권 보유기간으로 간주하냐면은 그 이유는 재건축 재개발 직전에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자가 장기 보유공제 혜택을 받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걸 걸러내기 위해서. 자, 이렇게 봐봐요. 재건축 들어가기 8개월 전에 주택을 취득했고 8개월 만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을 때 완전히 행운의 사나이입니다. 누구는 뭡니까? 10년 전에 재개발할까 싶어서 사놓은 거 아직 재개발 추진위원회도 그도 못 했는데. 자, 그런데 이게 공사기간이 4년이고 재건축 완료되기 하루 전날 입주권 상태로 팔았다 합시다. 그럼 법적 보유기간은 뭡니까? 토탈 4년 8개월을 보유한 겁니다. 입주권만 따지면 4년. 약 4년을 보유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입주권 보유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인정을 하면 야는 투기했지만 장기 보유공제 받고요. 투기했지만 비과세 받습니다. 이건 아니지.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직전에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야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 보유공제 혜택을 받는 걸 걸러내기 위해 가지고 이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요것만 보유기간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세법상 보유기간은 8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공제도 못 받고 비과세도 못 받습니다. 요래 하려고 법을 요렇게 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택 상태에서 8천만 원이 올랐고 입주권 상태에서 2억이 올라가지고 당해 입주권 팔아가지고 양도 차익이 2억 8천이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자, 설명을 드립니다. 입주권 팔았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실제 발생된 양도 차익에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 아닙니다. 실제 발생된 양도 차익에 공제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관리처분 인가 직전까지의 양도 차익 8천만 원에 공제율을 적용해요. 요 이야기가 거기 참고 2 거기 C 항목에 보시면 정리되어 있어요. 요 설명들 이해되시면 혹시 하는 마음으로 눈길 한번 주십시오. 시험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간 문제가 장기 보유공제에서 출제된다면 이거 물어볼 겁니다. 아직까지 물어본 적은 없지만. 자, 수고하셨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파트로 가겠습니다.